네, 한 400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김정인입니다. 여기서 안 됐다. 여기 나가면 화면에 벗어나는 거. 아, 그죠, 네. 네. 아, 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줌에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늘 메이크 라이프 베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영어 그대로 한국어 번역하면 더 나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더 나은 삶, 어떻게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조금 마이스토리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병원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뭐 이미 유니티에서는 제가 간호사였던 거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간호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앞에 저희 동창 친구들이 좀 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든 좀 열심히 그냥 제가 맡아진 데 되게 열심히 하고 조금 진솔하고 좀 열심히 사는 친구 좀 그런 사람이었지 뭔가 되게 특별하거나 뭔가 튀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친구가 되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난한 친구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 안에 강력한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 나중에 약간 NGO 단체 같은 곳에 들어가서 특히 제가 좀 들어가고 싶었던 단체가 국경 없는 의사회 아시죠? 지금 유니티에서 굉장히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꿈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선택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피임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20대 28,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좀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차피 아이는 신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시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때쯤에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하혈을 하면서 쓰러지게 돼요. 근데 쓰러지게 됐는데 이제 산부인과 전문인 병원에 갔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전에 혹시 결혼하기 전에 상과 검진 받은 적이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싹 다 검사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징이 결혼하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서로 자료 확인하는 거 아시나요? 검사기로 확인하고 그거 확인하고 결혼까지 한대요. 왜냐면 조금 사기 결혼도 자꾸 생기고 아팠던 거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운데 보시면 자궁성근증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는 보통 40대 이후에 제왕절개한 여성에게 많이 오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난 흔적에 조금 자궁세포가 조금 번지면서 증식하면서 신비대처럼 근육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착상이 되지 않고 임신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자궁이 어느 순간 이제 경직되게 되고 되게 두꺼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가 통증 사실 이거 진단받기 전에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몸에 굉장히 묻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평생 이제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임신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미레나라는 기구를 삽입해서 임신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자궁을 떼는 게 완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줄어들진 않을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골반통이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없던 통증이 계속 생겼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아닌 것이 허리가 너무 아팠었고 필라테스로 교정을 해도 안 되는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변비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리고 되게 날씬해 보이지만 코골이 때문에 신랑이랑 각방할 정도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100kg가 넘었는데도 코를 골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고니까 이제 계속 코 건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아가씨 때부터 외박을 했던 적이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안 갔던 성격이라서 제가 코 고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신랑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진짜 드르렁 수준이 아니라 완전 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코를 많이 골았구나. 그래서 수술할까 고민할 정도로 비염이 좀 심했었고, 그러니까 항상 손발이 차고 어깨 결려 있고, 항상 다리 땡땡 부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만성 위염에 시달리잖아요. 위는 늘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진단받았던 난임이랑 자궁성근증 제외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90%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대부분 5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현대 질환이거든요. 현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겪다 보니 네, 이거 제가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제가 병원 다니면서 대학병원에서 가장 병원의 VIP 간호사로 유명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애용하는 환자로 오는 간호사복보다 환자복이 더 어울리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막 누워있는 거 위염 때문에 입원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밑에는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제 스스로 이건 맹장이다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을 갔더니 교수님도 엑스레이 보시더니 맹장이 맞대요. 그래서 당장 응급수술 하자 해서 수 선생님한테 오늘 출근 못합니다. 전화까지 했는데 CT를 찍으니까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뭉쳐서 그게 염증처럼 보였다. 그래서 저한테 변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오래됐겠다, 고생했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에게 관장이라는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30대 그 병원 누워서 이제 항문을 내밀고 있자니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와서 저 혼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케이스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유니스트 만나면서 몸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방광도 안 좋아지게 돼 있고 자궁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환도 되지 않고 면역이 항상 떨어지거든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 관리를 굉장히 못했구나. 그래서 맨날 그냥 어떻게 보면 염증이라고 하면 앞에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르지만 코에 그 염증이 내 안 좋은 것을 면역이 떨어졌을 때 건들면 그게 그쪽의 염증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약한 부위를 건드는 건데 저는 그냥 비염이라고 액티피트 같은 거 맨날 약 먹었죠. 그리고 항생제 달고 살았죠. 그리고 위염 있다 그래서 또 항생제 주죠. 위염 있다고 뭐 위 관련 제산제 맨날 약 지어 먹었죠. 생리통 있다고 진통제 먹었죠. 어깨 결린다고 정형외과 진통제 먹었죠.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똑같았어요. 염증이 내 장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약한 부위를 면역이 떨어졌을 때 치는 거거든요. 그게 코라면 비염인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장이면 장염이고 방광이면 방광염 생기면 뭐 자궁 쪽이면 자궁염증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이게 특이한 게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이랑 진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프길 잘했다. 어린 나이에 아프면서 차라리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내가 평생은 좀 건강을 위해서 치료 중심이 아니라 건강 위주로 좀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됐을 때 누군가를 통해 또 전달을 받았겠죠. 근데 믿었을까요? 사실 뭐 네트워크 제품 하나로 제가 아프다 했을 때 암모사 알죠? 암땡땡사에서도 우먼스라는 제품을 누군가가 저에게 권했었고 뉴땡사 뭐 피 요즘 많이 나가는 피땡 알죠? 피 피땡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애터땡, 애턴, 있죠. 근데 다 저에게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나름 나는 전문가고 약간 내 의료 지식이 있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어요. 혹시나 나 같은 사례가 있었나? 그리고 진짜 뭔가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임상 자료라도 있으면 조금 좀 저에게 달라고 제가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그 아무도 저에게 그 자료를 주지 못했어요. 그냥 아니 누가 먹었는데 좋다 카더라라는 그 카더라 통신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본인이 직접 뭐 체험해보고 아니면 피검사 수치라든지 명확한 검사 수치가 있으면 내가 믿을 텐데 나 같은 중증 사람에게 그냥 무턱대고 누가 그냥 좋다고 하던데 한번 먹어볼래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약간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전달했던 이 유니티가 처음 제가 이 회사 말고 동종요법에 대해서 들었던 거 교수님을 통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자궁 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면 가능하대요. 천연치료법이 있어서 가능하나 대한민국에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면 미국에 다녀와라 하시는데 사실 그때 웃고 말았거든요. 말도 안 된다 소리에 웃고 말았는데 저에게 이 정보를 주셨던 분이 대한민국에 법은 없는데 유일하게 네트워크로 들어온 회사가 하나 있던데 한번 알아볼래요 했을 때 제가 자료 좀 주세요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임상 근거 자료를 받았고 제가 논문이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이제 임상했다는 대학병원들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병원들에 대한 임상 자료를 저는 제 스스로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나에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못 먹고 왜 간 수치 올라간다 얘기 있잖아요. 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거 근데
적어도 이건 안전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국가대표들이 먹고 있다는 인증마크를 다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건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요한 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4.5개월 만에 완치를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 했던 게 저에게는 가능했어요. 근데 저만 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걸 사업으로 선택했고 일로 선택했다면 제가 누군가한테 권하려면 대중적이어야 되잖아요. 저에게만 그냥 납득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제가 당당하게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권유를 해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됐어요. 꼭 반드시 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가라는 근거를 제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영양제를 2명 중에 1명 이상이 먹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애기들도 요즘 애기 엄마들이 더 깨어 있거든요. 유산균 안 먹는 집이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오메가3 안 먹는 집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영양제가 필수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왜 꼭 하필이면 건강식품을 사 먹어야 될까? 내 돈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 먹어야 될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제가 간호학과 갔을 때 진짜 시험에도 안 나왔던 영양소 제일 중요한 건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약 외우기 바쁘지. 무슨 병일 때 무슨 약, 무슨 병일 때 무슨 수술, 어떻게 잘라내고 도려내고 이런 걸 배우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이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영양소에 대해서는 잠깐 배우는데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강 중심의 의료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의료 후진국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의하고 긴장되고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날에는 이제 굉장히 제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비해서 강의 올라오기 전에 비타민 C를 더 먹는다든지 제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줬어요.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게 왜, 요즘 머릿결이 안 좋아. 무슨 샴푸를 바꿀까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원래 구성하는 게 무엇인지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게 조금 비만과 모든 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거든요. 호르몬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뭐 내 주인이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뭐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조금 더 기능을 해. 아니면 뭐 또 여성 호르몬 있겠죠. 생리 주기가 돌아오면 뭐 여성 호르몬, 황체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영양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호르몬의 재료도 영양소거든요. 근데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그게 기능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본 의사 선생님이 썼겠죠. 인간은 매일 60종의 내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네.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대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네, 맞아. 반드시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건 천연의 식사,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여러 가지의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특별히 칼슘, 우리 몸에 있는 다량의 미네랄 중에 하나에 칼슘이 있거든요. 근데 부족해도 117가지의 질병이 온대요. 그래서 왜 특히 칼슘 부족하신 분들 특징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수면 부족의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칼슘 부족은 뭐죠? 뭐 뼈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칼슘 부족하다 했다고 칼슘만 먹는다고 칼슘이 우리 몸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칼슘이 채워질 때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 비타민 D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 D도 그렇잖아요.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뭔가 기능을 하려면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고 비타민 K 필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칼슘에서 유명한 게 칼마디 들어보셨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래서 칼마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는 영양이 중요하다. 호잇. 네, 그래도 한국인은 네, 어른들 그러죠. 자꾸 밥심이래요. 밥심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될까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 분야를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일단 대량 생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땅에서 농경 사회는 다 농사 짓던 문화가 지금은 어때요? 공장에서 얘네들이 자라나요. 원래 얘네들은 땅에서 물과 미네랄, 햇빛, 광합성 받으면서 영양분이 충분해진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의 시금치 열 한 단위랑 20년 전에 농경 사회
30년, 40년 전이죠. 농경사회 때 시금치 한 단에 철분 함량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11단, 20년, 30년 전에 한 단이랑 똑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내가 오늘 철분이 부족하다 했지, 시금치 먹어야지 한다고 하루 필수 영양의 성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고, 친환경 계란에서 금지 항생제, 이거 말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항생제 보면 난각번호 1번, 2번, 3번, 4번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 말은 뭐 케이지에서 자랐냐, 방목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난각번호 1번을 구매하신다 해도 그 계란, 그 닭이, 그 계란을 낳은 닭이 먹은 사료는 또 기재되지 않았어요. 보통 닭들, 소들 요즘 다 GMO거든요. 먹이는 사료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똥 냄새도 엄청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자꾸 아파져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더라. 그 문제가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우리 자녀에게 먹이지 않은 5대 음식 중 하나가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급식에서 우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유의 진실, 뭐 우유 왜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자 조작. 자, 저 과일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에너지 한 포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도 아닌 것이 무슨 배도 아닌 것이 그죠? 요즘 저런 과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토마토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무슨 토마토. 요즘 토마토 달지 않으면 사 먹지도 않아요. 원래 토마토는 단맛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맛은 단맛에 너무 젖어 있고, 그리고 옥수수 자체도 저렇게 생긴 옥수수는 전부 다 GMO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늘 옥수수는 저렇게 생겼었는데, 원래 처음에 옥수수는 되게 얇은 가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개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꿔서 저런 옥수수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유전자 조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양, 해양, 대기 오염에 문제 있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곳에서 나오는 물고기 그리고 식물들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냐고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된 화면이에요. 지금 땅이 공장 돌아가고 있죠. 공기오염 엄청 되고 있고 거기서 폐수 나올 거고 그 문제는 가축이 먹는 GM 음식으로 나와서 똥도 가축 똥 분뇨 배출물 계속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식물이 저기서 자라죠. 중요한 거는 근데 땅이 다 오염돼 있어. 미네랄이 하나도 없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대요. 그 중요한 오늘 혹시 머리 안 감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실례지만 그 맨날 씻으시죠. 그 샴푸 쓰시죠. 그리고 집에서 어때요?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 오염 물들이 다 폐수들이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또 자라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질문 하셔요. 나는 우리 집에서 다 농사 지어 먹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관심 분야가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요즘 면역 질환, 희귀 질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돌아보니 역조사해 보니 저 같은 케이스도 교수님이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보험 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상세 불명의 뭐 발열, 원인 불명, 상세 불명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의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죠? 근데 원인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반드시 원인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 저도 이제 난임 치료 받으면서 기능의학 병원에 갔어요. 중금속 테스트하러. 그랬더니 제 몸에 중금속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꼭 성근증이 아니었어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경 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옛날에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10명 중에 한 명도 없던 질환들이 요즘엔 3명 중에 한 명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국 사례인데 아기가 가슴이 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성장 호르몬제 시장 대기업이죠. 기업들은 빨리 움직여요. 5년 새 2배 성장, 환자가 2배 성장하니까 기업가들이 2배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죠. 부익부 빈익빈. 역시 부자들은 움직이고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오늘 살기 바쁘니까 오늘 벌어먹는 약간 왜 발음이 욕 같죠? 오늘 벌고 오늘 살기 바쁘잖아요.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뭘까요? 결핍, 과다, 결핍과 과다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해요, 그죠? 없는 것도 잘해, 많은 것도 잘해.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게 우리 몸에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면 독소가 들어와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은 자꾸 필요한 영양을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탄수화물, 밥빵면떡 좋아하시죠, 다들? 밥빵면떡은 많이 드시고 실제로 우리가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그 영양소를 돌리는 공장인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을 드셔도 대사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물, 식이섬유 안 드시는 분 특징은 몸에 독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꾸 병원 가서 약만 찾더라. 그래서 결론은 영양이 결핍되고 중요한 건 나쁜 걸 너무 많이 먹더라. 뒤에 그림 보시면 내가 먹는 게 내 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에는 내 몸이 되더라.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인데 저는 이게 제가 아플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셔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거든요. 의사는 본인 전문 분야를 공부하시겠죠. 이분께서 뭐라 하셨냐면 질병이 3만 6천 종인 것은 증상에 따른 분류이고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질병은 몇 개래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뭐 하시고 싶으세요? 뭐 뇌과리, 뭐 간 문제, 그리고 뭐 비만의 문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거? 통풍? 뭐 진짜 많아져. 류마티스. 옛날에 희귀 질환, 요즘은 흔한 질환. 류마티스 이런 게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 원인을 분석하니까 결국 질병은 하나로 묶을 수 있대요. 근데 질병의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물질이 자꾸 들어와요. 현대병. 자꾸 환경이 바뀌면서 독성 물질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람이 건강한 영양을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요. 인스턴트가 자꾸 발달하면서 자꾸 당독소, 그리고 음료류 이런 게 너무 발달하면서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영양 결핍 때문이다라는 네,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히포크라테스죠. 그러니까 의사의 아버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이 지금 요게 사이클 안에 돌아요. 아프다 병원 가서 약 지어 드시죠. 근데 자꾸 그 약 드시면 자꾸 장기가 고장 나거든요. 언젠가는 고장 나서 절개해야 된대, 떼내야 된대. 뭐 자궁이든 갑상선 요즘 미국에는 성인의 70%가 갑상선 저하래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갑상선 저하의 원인은 독성 물질 과다더라. 근데 그거 병원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원인 불명의 갑상선 뭐 기능 저하, 하시모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잘라내게 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평생 못 하죠. 평생 호르몬제 드시라고 하는데 또 그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이 와요. 다른 데가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예를 들면 뭐 자궁 떼내야 됩니다. 여자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이 세트거든요. 그거 또 떼내야 된대. 근데 떼내고 나면 약 안 드실까요? 오히려 평생 용량 늘려서 더 드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자꾸 서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요즘 제일 많아지는 병원 뭐죠? 투석병원. 옛날에는 중환자실 옆에나 진짜 대학병원 밀실처럼 진짜 희귀질환처럼 투석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애기들 안 나으니까 산부인과 사라지고 어린이집 사라지고 요양병원, 투석병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시죠들. 여기는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투석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알이라도 약물 복용하셨거나 하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니오시겠죠? 네, 주기적인 혈액 검사 확인하시나요? 이게 다녀보면 내가 고지혈증 환자신데 고지혈 검사 안 하고 드셔요. 한 2년, 3년 그냥 교수님 처방이니까 믿고 자꾸 받아오셔. 더 심각하신 분들. 자꾸 부모님을 부모님 처방, 대리 처방 받아오시는 분들 이제 불법입니다. 그러신 분 아직도 있어요. 뭐 서울에서 거의 안 되는데 지방에서 이상하게 병원들마다 그냥 아는 환자 한 10년째 대놓으니까 아 오셨어요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약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빨간 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부작용 예시를 좀 들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약 중에 고혈압, 제산제, 위, 치료제, 제산제, 그리고 메트포민이라는 당뇨약인데요. 이게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뭐 발암물질 나온다고 뉴스에 계속 뜨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이거 컴플레인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이 아니죠. 몇백 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환자는 억울하지. 나는 이미 암인데 교수님이 10년째 이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안 걸린 거 아니냐. 근데 누가 이길까요? 대학병원이랑 개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억울하다 호소하는데 그럼 저는 억울해요. 하루 종일 100명한테 욕을 먹고 있어. 근데 난 처방을 한 적이 없어. 교수님한테 억울하다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본인도 억울하대. 내가 만든 약이 아니래. 그럼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손으로 이 구녕에 집어넣은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좀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아셔야 된다.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그죠? 편의점에서도 파는 OTC라고 하죠.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ET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약 외에 그러니까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 있고 그냥 처방 없이 비교적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편의점이나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다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처방 없이. 근데 왜 유럽에선 타이레놀 ER이 금지가 됐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임산부가 타이레놀 먹어도 안전하다면서 왜 유럽에서는 금지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네,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석 환자 계속 는다고 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투석 환자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보험공단 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MZ 세대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M4 세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아파도 안 돼. 가난하면 아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명 차이가 8년에서 9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프면 안 된대요. 부자들보다 8년, 9년 더 병원에 누웠다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 분들 약을 드셨더니 왜 그래서 쓰리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혈압 나으려고 먹었더니 두 개가 오고 당뇨 예방적으로 먹었더니 두 개가 온대요. 계속 이런 문제가 오고 고지혈 약은 지금 가장 큰 회사가 소송까지 들어갔잖아요. 치매가 자꾸 걸린다. 고지혈 먹었더니.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뭐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항생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애기 엄마들 만나면 혹시 돌전에 항생제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부터 물어봐요. 그거에 따라서 애기의 평생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왜냐면 이게 항생제 복용 전과 후 내 장내 미생물 상태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하나 먹었을 때 내 장내 건강 미생물이 완전 회복하는데 2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 감기가 걸렸어. 감기 바이러스인데 왜 항생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를 먹었어요. 코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한다고. 근데 항생제를 먹었는데 2년에서 4년 만에 이렇게 사실 완벽히 복구되기도 어렵대요. 근데 복구된다고 칠게요. 근데 2년, 4년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박멸될까요? 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린 생태계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사실 여기도 다 붙어 있겠죠? 제 옷에도 있겠죠? 근데 내 면역이 떨어지면 치고 올라오는 게 바이러스 그리고 염증이잖아요. 근데 그럴 거면 내 몸에 면역을 평소에 올려야 되는 건데 아프다고 또 항생제 집어넣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두 번째 그림에서 내 장내 미생물 상태에서 또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 쉬운 예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 콧물이 나는 이유 왜 날까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내 몸을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호전 반응이라는 건데 자꾸 아기들은 밀어내려고 해요. 특히 또 장염 걸리면 설사로 빼내려고 해요, 바이러스를. 근데 엄마들 어때요? 애가 설사네, 똥꼬가 허네, 어떻게 해요? 지사제 먹여야죠. 그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해. 왜 열 나요? 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 이기려고 싸우려고 열이 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애기 열 나면 어떻게 열경련 할까 봐 바로 해열제 먹이잖아요. 저 미열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조금 지식이 필요하고요. 최근 미국인과 유럽인의 주요 상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건 어떤 이제 강사님 거를 제가 스크랩해 왔는데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위는 심장질환, 2위는 암이었다, 3위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약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빨간 줄만 읽어볼게요.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차단된대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약이라면 의사가 처방해 줄 리 없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보통 우리 교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처방했을 거야. 가장 무서운 건 신약 나왔다고 교수님이 한번 드셔보시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임상 대상자신 거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요즘 양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게 됐어요. 약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타이레놀 꾸준히 먹는다. 타이레놀 치시면 약효 한 줄 부작용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혹시 내가 생활하면서 맞다. 내가 이거 있었는데 혹시 약 때문이 아닐까 하고 끊어보시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는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 환자혁명, 뭐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왜 내과 의사가 당뇨약으로 낫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내과 의사가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데요. 본인은 처방하시면서 이런 양심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 제발 뭐 이런 강의도 중요하고 도서관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스24 아니면 저기 우리
책 파는데 어디죠? 알라딘? 그리고 또 뭐 책 파는 데 많잖아요. 좀 가보시면 의학 서적 가면 요즘 뭐 약 먹어서 낫는다 절대 없어요. 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제발 내 면역을 끌어올리자. 뭐 내 건강의 지표는 장이다.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만성 질환은 환자 스스로 고칠 수 있대요. 만성 질환이 뭐냐면 평생 병원에서 평생 아마 약을 드셔야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약에 의존해야 되는 모든 질병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혹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통풍 이런 거겠죠? 갑상선. 의사는 고쳐줄 수 없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의사가 했어요. 860%. 이게 뭐냐면 1930년부터 2020년도까지 90년간 만성질환 증가율이 860%. 근데 바뀐 것은 게놈 프로젝트 발표됐죠. 과학자들이 밝혀냈더니 유전이 아니래요. 할머니 당뇨, 엄마 당뇨, 나도 당뇨인데 유전보다도 후천 유전학이라고 하죠. 우리 엄마의 식습관을 내가 계속 가져간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음식을 달게 하는 집 보면 대부분 당뇨 있거든요. 그 습관을 가지고 간대요. 시집가도 어때요? 시어머니 듣고 계실까 봐. 네, 시엄마가 아무리 내 된장찌개 맛있게 해줘도 어때요? 우리 엄마 된장 자꾸 생각나자.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내 습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먹거리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니치를 알아볼 때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제약회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사부터 찾아보고 송준태 박사님이 쓰신 이제 집필하신 렉솔 100년의 이야기 그 책부터 제가 먼저 읽었어요. 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아봤었고 121년 된 제약회사로 시작이 됐다. 근데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 할 때였어요. 그때 구호물품을 가장 많이 보내줬던 회사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렉솔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중요한 건 오래만 된 게 아니라 미국의 3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 차 만드는 쉐보레, 음료 만드는 코카콜라, 그리고 약 만드는 렉솔 3대 기업 중 하나였고 중요한 거는 모든 국가가 한 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한 기업을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어준 나라는 뭐 없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순신이 뭐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앞에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했다고. 그 뒤에는 국민 여러분 렉솔 믿고 드셔도 된다고 기념주화가 11년 동안 나왔어요. 그만큼 나라에게 존경받던 회사였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 38가지죠. 신약 개발한 거. 건국 이래 새로운 약을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미국의 한 회사가 한 기업이 1,000개 이상의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 노벨상 몇 명 받았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2명. 김대중 그렇죠. 그리고 성함이 한강님. 문학상 받으셨고,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기술상은 사실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미국은 어때요? 400개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가 사실 대한민국이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 강대국은 강대국이에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책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1900년도 아예 초반부터 우리나라 이제 상투 틀 때부터 이 회사는 물에 대해서 연구했더라고요. 물.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의 핵심은 물부터 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최초의 세계에서 복합 비타민을 만들어낸 회사였거든요. 렉솔이. 근데 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196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독일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루렌탈사라고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수면제 역할도 하고 임산부들이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그래서 광고가 연예인들도 광고하고 이 약 1,000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라는 광고가 떴어요. 그럼 어때요? 임산부들 입덧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약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10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사직결손아가 1년에 12,000명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역학조사했더니 이 회사 약을 드신 산모들께서 산모한테 문제가 없었으나 아기가 사직결손이 태어난 거예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건 아시죠? 태어나서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사과를 했어요. 결국에 자기 잘못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과를 안 했죠. 절대 아니라고. 뭐 기업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알게 됐어요. 아, 언젠가는 화학약이 본인들도 화학약 만들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한 100년 뒤에는 약을 안 먹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개발했던 게 이제 동종요법의 의약품입니다. 이미 동종요법은 1900년도 전부터 1800년도 후반대부터 동종요법이 있었어요. 천년치료.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화학약을 만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천연의 물질 허브에서 가져온 게 사람한테 효과가 있더라. 동양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의 물질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갈고 닦았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 출시가 70년도에 되게 됩니다. 네, 처음 우리 렉솔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오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은 아이들 초등학교 후 책에서도 배우시거든요. 노벨 평화상과 평화상 그리고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화학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분자 교정학의 아버지라고 하셔요. 메가비타민에 시작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미네랄이 화학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이 회사에서 동종요법을 만들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동종요법 의약품은 이미 미국에서는 정통의학으로 인정이 됐고요. 법이 다릅니다. 마크가 따로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감기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국립동종요법, 우리나라 뭐 국립동종요법 병원 들어보지도 못했죠. 천연치료병원이 5개가 있는데 의료보험까지 적용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 85% 동종요법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의료 선진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봤던 비전이 뭐였냐면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 민영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민영화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병원에서 처방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후덜덜해서. 고혈압약 뭐 한 달분 뭐 10,000원도 안 하는 것이 지금 거의 10배 이상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파 자꾸 우리 같은 묶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파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봤어요.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반드시 온대. 언제 오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회사를 제가 알아봐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보 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드렸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 AI한테 찾아보면 동종요법 존재하냐, 미국에 처방하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 때부터 90년도 때까지는 약사와 의사들이 판권이 있었어요. 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연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걸 그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을 시작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경제공황을 이겨냈던 게 다이렉트 셀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 시작하게 되면서 매 300%씩 성장했고 2001년도에 유니시티로 사명이 변경되게 돼요. 아직까지 렉솔 약국은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유니시티로 이제 천연만 유니시티로 넘어오게 되면서 11개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에 들어왔고요. 현재 60개국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고 부채가 제로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비전 봤던 게 제 파트너, 미국에 계신 파트너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보통 네트워크 회사 하면 뭐 글로벌 회사다 말만 글로벌이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민 오시잖아요. 국적이 바뀌면 회원십을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뭐 제품만 먹어봤지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니스는 특이한 점이 제 밑에 다른 나라에서 두 국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 간호사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언니가 또 미국에 계세요. 미국 간호사를 하고 계신데 너무 제품 좋은 걸 아셔가지고 거기서 알리다 보니까 그 수익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 이게 국제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유니티가 메리트 있었던 것은 제가 간호학 배울 때 기본 배웠던 걸 여기서 똑같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회사는 몸을 공부한 회사가 맞구나. 첫 번째 인간의 몸은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면서 뭐 염증이 안 없어진다. 그리고 혹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뭐 어디서 혹 생기고 뻑뻑하시고 지금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 대부분 또 물이거든요. 물을 한번 드셔보시면 도움이 관절 다 물이죠. 그리고 그 물을 돌려주는 게 운동이고 기본적인 건 아까 독소 과다가 현대 질환의 원인이고 미국 질병청에서도 인정했어요. 원인모를 90%의 질병은 전부 다 독소래요. 독소. 그래서 독소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독소부터 빼고 나서 좋은 영양을 집어넣는 게 순서래요. 그러고 마지막이 현대인들이 눈 아프면 루테인 뭐 간 안 좋은 밀크시슬 하시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눈 안 좋으면 루테인부터 사 드시잖아요. 그 광고 보고 엄마들 시켜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물부터 드시래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고요. 그 물을 대표적으로 봐요. 폐만 83%, 감기 걸리시면 물 드셔야겠죠. 뼈가 안 좋아도 물 드셔야겠죠. 심장이 나빠도 너무 나빠지기 전에는 물을 드셔야겠죠. 혈액의 94%. 눈! 요즘 루테인이 1위래요. 대한민국의 그 건강식품 시장 1위. 그만큼 눈이 말초혈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막히면 망가지긴 하면 말초부터 망가지거든요. 그 남자분들 전립선, 소팔메토, 그죠? 눈 전립선.
그래서 물부터 드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셔야 된다 강조하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수면이에요. 수면. 잠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어둡게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돌아가 볼까요? 밤에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양초 켜고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주무셔야 내 몸에 멜라토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해요. 근데 잠잘 때 불 켜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암 발병률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둡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해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커튼을 빨리 치셔야 돼요, 아침에는. 내 몸이 아침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몸에 나쁜 것을 빼내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스의 기본은 청소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공부하니까 조금 졸리시죠. 목소리를 올릴까요? 네. 네. 제2의 뇌 소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암 걸리신 분들 보잖아요. 암 환자의 대부분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폐렴이에요. 아시죠? 폐렴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암 때문에 입원했어요. 병원이 깨끗해 보이지만 병원균이 제일 많은 데가 병원이잖아요. 균이 많은 득실득실한 곳. 백화점도 가면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먼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항상 뭐 기관지, 염, 폐, 뭐 안 좋고 그거 천식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기침 생기고 비염 생기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입원하셨던 분들 대부분 보니까 그 면역도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병원체가 장으로부터 들어온대요. 그래서 폐렴 돌아가신 분의 부검을 해보면 폐렴의 원인이 아니라 폐렴균이 아니라 폐렴을 일으킨 게 장애균이래요. 근데 장애균이 폐렴까지 이동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는 장 타겟, 뭐 전신 타겟도 있지만 폐렴이니까 폐 타겟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장균이 폐로 이동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서식지가 바뀌어서 변이 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2의 뇌가 소장이라고 해요. 소화관 입부터 항문까지 9m인데 소장만 직경이 작다고 해서 소장이죠. 근데 가장 길어요. 7m나 차지하는 이 소장에서 모든 면역과 영양소 흡수 기능을 여기서 하더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 호르몬 조절하는 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만들어낸대요. 장에서. 그래서 요즘 원인 어때요? 파킨슨 환자 진짜 많아지죠. 원인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래요. 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꾸 단 음식, 밥방면떡 좋아하시면 끈적끈적하게 소장 저 사이에 끼게 돼요. 자꾸 끼게 되는데 근데 낀 것이 빨리빨리 빼주지 않으면 우리 사탕 오래 볼 물고 있으면 어때? 볼 헐잖아요. 소장도 헐어서 빵꾸가 뚫리는데 그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현대 질병이에요. 뚫고 들어가면 중요한 건 장과 혈관, 림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염증이 온갖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림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왜 날씬한데 승모만 이만큼 서 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많으시죠? 늘 어깨가 아파, 고만말이 올라갔어. 림프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 검사부터 하셔야 되고요. 맨날 염증에 시달리는 면역 약하신 분들 특징이 장에 있어요. 장이 약하시더라. 그리고 제2의 뇌라고 불리고요. 왜? 장과 척수신경 연결돼서 ADHD의 원인,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의 원인이 장에 있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내시경을 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나 대장 내시경 했는데 깨끗하던 데가 아니라 대장 내시경까지 가는 거 소장 내시경 하신 분 없으실 거거든요. 하게 되면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게 현대인들의 대부분 장일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 밥방면떡 좋아하고 탄수화물 좋아해서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쟤를 빨리 살려줘야 좋은 영양 흡수하고 독소는 빠지더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아저씨 각시 갔다 올게.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 왔어요. 언니는 바로 와? 바로 갈때 차를 가지고 와? 나중에 내가 또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기도와 찬양,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구국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림절 주님의 그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질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바로잡히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대림절이라서 대림절 영상을 잠깐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촛불 첫 번째 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땅에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는 잠깐만요. 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다시 한번 A 코드로 할게요. 하나만 내려서요. A 코드로.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요한 밤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우리 소리 높여서 할까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주께 꿇어 경배했습니다. 구준하셨도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도이토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주님을 경배합시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는 만왕이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오 거룩한 나 주님 탄생하신 그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받으세. 다시 한번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나 주님 탄생하신 날 그 밤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눈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어두움의 죄악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오시는 성탄절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구별되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대림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그 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